전주의 비는 유난히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초여름의 공기가 눅눅해지고 한옥마을의 기와지붕 위로 빗방울이 천천히 번졌다. 김은수는 부엌 창가에 서서 전기포트가 끓기를 기다렸다. 스테인리스 주전자의 얇은 김이 흘러올라 창문 유리에 닿자마자 물방울로 변했다. 그녀는 손바닥을 문틀에 기대며 밖을 바라보았다. 골목길의 소나무가 젖어 짙은 녹색을 띠었고 비가 대문 앞 작은 현수막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박지훈이 퇴직한 지 반년, 집안의 시간은 천천히, 때로는 지독할 만큼 느리게 흘렀다. 처음 몇 달은 그가 낯설 정도로 말수가 줄었다. 서랍 속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거나 텔레비전에서 재방송을 멍하니 틀어놓고 앉아있거나 가끔은 한옥마을의 목조 냄새를 핑계로 산책을 나갔다. 은수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등산 동호회를 권했다. 완주 쪽에 있는 낮은 산길을 함께 오르내리는 사람들, 주말마다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고 계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지우는 처음엔 어정쩡하게 웃었지만 금세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귀었고 매주 토요일이면 등산화를 정갈이 닦아 신고 나갔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지우는 다시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고 저녁 식탁에 앉으면 낮에 본 하늘, 땀에 젖은 소나무, 동호회 회원들의 웃음소리 정도를 짧게라도 이야기했다. 은수는 늘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떠주었다. 비슷한 하루들이 이어지다가 그날이 왔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젖은 바람을 몰고 들어왔다. 얇은 방수 점퍼가 축축했고 모자는 물을 한참 머금은 디라 부엌 바닥에 빗방울을 뚝뚝 떨구었다. 은수가 다가가 점퍼를 받아들었을 때 낯선 향이 먼저 그녀의 후각을 건드렸다. 씻은 비누향도 지훈의 면도크림 냄새도 아닌 달고 진한 향수 냄새. 은수는 무심한 척 옷걸이에 그 점퍼를 걸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물었다.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길은 미끄럽지 않았느냐? 지훈은 어깨를 털며 대답했다. 오늘은 중턱까지만 올랐다고. 비가 너무 일찍 내려 단체로 내려왔다고. 그러고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안쪽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식탁 위에는 지훈이 아침에 벗어두고 간 휴대폰이 있었다. 은수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을 문지르며 그 휴대폰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어느새 조용히 빨라져 있었다. 오랜 세월 서로의 일상을 허물없이 공유하던 그들이었고 집안의 기물처럼 휴대폰도 특별한 비밀이 없다는 듯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의 빗줄기처럼 통과할 수 없는 어떤 막을 느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배신일지 아니면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일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은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켰다. 잠금 화면이 없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 목록 위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세영. 마지막 메시지 한 줄.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괜찮으시죠? 말끝의 존칭이 외이 바르면서도 가까웠다. 그 아래로 몇 개의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좋았어요. 전주 장마 냄새. 오랜만이네요. 다음엔 더 한적한 곳으로. 설명이라기보다 암시였고 보고라기보다 확인이었다. 은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여전히 일정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서서 베란다 문을 열었다. 비의 냄새가 어둡고 차가운 공기를 통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골목 담장 위를 흐르는 물길, 한옥 지붕 끝에 맺힌 물망울이 떨어지는 소리, 먼 데서 들리는 자동차 타이어가 물을 가르는 소리. 그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10여 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예전부터 자신이 놓아온 것들을 천천히 더듬었다. 젊었을 때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전주 미술관에서 주최한 소규모 공모전에 입선했을 때 스승이 그녀에게 말했었다. 은수 씨 그림은 조용히 오래 남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는 동안 물감은 말라서 단단해졌고 붓털은 가늘어져 부서지기 쉬워졌다. 그와 바꿔치기 하듯 그녀는 밥 짓는 법과 숙제 지도법을 익혔다. 그리고 지금 장마 첫날의 부엌에서 그녀는 다시 하나의 낯선 풍경과 마주하고 있었다. 썩 익숙한 사람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기. 익숙한 사람의 손에 든
낯선 이름. 샤워 소리가 멎었다. 지훈이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나와 비가 오니까 조금 서늘하네 하고 말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금 전에 스마트폰 화면을 떠올리며도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수건 좀 더 줄까? 아니, 괜찮아.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은수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접시를 포개고 젖은 자국을 닦고 천천히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다. 그 느림이 그녀를 흔들리는 마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리듬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빗소리가 조금 더 굵어졌다. 은수는 등을 돌리고 누워 천장을 보았다. 같은 침대 위, 서로의 숨결이 몇 뼘 거리에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귀 속 어딘가에서 낮에 본 문장들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한적한 곳, 전주 장마 냄새. 단어 하나하나가 빗방울처럼 떨어져 가슴 표면을 치고 미세한 파문을 남겼다. 그 파문은 서로 부딪혀 큰 물결이 될 듯하면서도 다시 잦아들었다. 은수는 베개를 조금 끌어올리고 숨을 길게 뱉었다. 확신은 아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녀의 오랜 습관대로 먼저 의심을 미뤄두고 사정을 들어보자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자고, 어떤 결론도 서두르지 말자고 자신을 달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마는 계속될 것임을 알았다. 지붕을 손보지 않으면 새는 물은 매에 같은 자리로 스며든다.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 문장이 지붕의 못 하나처럼 그녀의 마음을 콕콕 찔렀다. 그녀는 내일 무엇을 할지 대강 그렸다. 서둘지 않고,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는 방식으로. 너무 뻔하게 묻지 않을 것이다. 당신, 누구 만나? 같은 질문은 이날의 향기처럼 공기에 금방 흩어진다. 대신 그녀는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을 확인할 것이다. 무언가가 이미 금이 갔다면 무너져 내리는 소리보다 먼저 금을 정확히 짚고 싶었다. 그 생각에 닿자 은수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 비는 여전히 잔잔하게 떨어졌다. 천장 모서리의 어둠이 그녀의 시야에서 천천히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아주 오래전에 미술 선생이 해준 말을 떠올렸다. 조용히 오래 남는 게 가장 강한 건지도 몰라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늘 밤 그녀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다. 내일을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오래 남기로, 그리고 필요한 순간 묻기로,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비가 그치면 물웅덩이는 금세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넘치게 두진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잦아들었고 공기는 물기를 품은 채 서늘했다. 한옥의 마당은 젖은 흙냄새로 가득했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똑똑 떨어졌다. 김은수는 보리차를 덜어내며 밥상을 차렸다. 박지우는 늘 하던 대로 신문을 반쯤 펼쳐들고 자리를 잡았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고 어제와 똑같이 오늘은 시장에 다녀올까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모든 것이 그녀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착각이라 믿기에는 손끝에 아직도 남아있는 향수의 잔향이 너무 분명했다. 그녀는 일부러 말수를 줄였다.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듯 그날의 집안일을 촘촘히 배치했다. 이불을 털고 장독대에 덮개를 고쳐 씌우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림 도구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붓끝에 굳은 물감이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부러진 털을 손톱으로 떼어냈다. 오래된 것을 손보는 일은 늘 그랬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남겨야 할 모양을 가늠하는 일. 지훈이 시장을 다녀온 뒤 점퍼를 등받이에 걸어두고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 은수는 그 점퍼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주머니 속에는 영수증과 껌 포장지, 그리고 접힌 메모지가 하나 있었다. 펼쳐보니 둥글고 가지런한 필체로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비 참 좋았어요. 다음엔 조용한 곳으로 물 얼룩이 살짝 번진 자국이 있어 오래되진 않은 듯했다. 은수는 그 메모를 다시 접어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잠깐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고는 이상하리만치 평평해졌다.
샤워 소리가 멎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싱크대 앞에 섰고 지우는 수건으로 머리를 문지르며 나왔다. 비가 지나가니 공기가 맑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휴대폰을 흘끗 확인했다. 잠깐 뜬 알림창은 금방 사라졌다. 은수는 물었다. 동호회는 요즘도 자주 나가요? 응, 토요일마다. 날씨만 괜찮으면 그가 대답할 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같이 살아온 사이일수록 흔들림 없는 표정이 주는 불안을 더 잘한다. 속을 감추려 했을 때 사람은 정작 정면을 너무 오래 응시한다. 점심 무렵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는 민지는 늘 바빴다. 엄마, 전주는 어때? 아빠는 잘 지내시고? 은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괜찮아. 아빠도 동호회 다니고 집 정리도 하고 답했다. 민지는 한숨을 쉬듯 웃었다. 엄마도 엄마 거라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그림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끝이 따뜻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수는 한동안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엄마의 것, 엄마만의 것. 오후가 되어 하늘이 조금 개자 지우는 밖으로 나갔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은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검색창에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초소형 GPS 추적기. 검색 결과는 넘쳐났다. 반려동물 목줄에 다는 것,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 가방 속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들. 그녀는 리뷰를 꼼꼼히 읽었다. 신뢰할 만한 제품을 고르고 배송지를 입력하는 손이 약간 떨렸다. 클릭음을 내며 주문이 완료되자 화면에는 다음날 도착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우산을 접고 놀이터를 어정거리며 지나갔다. 비에 젖은 고무, 그네가 천천히 흔들렸다. 은수는 메모장을 펼쳤다. 품목 하나, GPS. 두 번째 줄, 소형 녹음기. 그녀는 다시 검색을 열었다. 소형 보이스 레코더. 그동안 학생들의 발표를 녹음하던 기기로도 충분했겠지만 이번엔 더 작고 은밀한 것이 필요했다. 과장된 스파이 흉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그녀는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를 신문하듯 되물었지만 결론은 같았다.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 질문을 던지기 위한 근거. 말이라는 것은 증거 앞에서야 제대로 모양을 갖춘다. 해가 기울 무렵 지우는 새 등산화를 꺼내 끈을 매만지고 새로 산 듯한 체크무늬 셔츠를 어깨에 걸쳐보았다. 이번 주말은 완주가 아니라 완주 너머까지 간대. 코스가 좀 길 때 그는 설명하듯 말했다. 은수는 무리하지 마요 하고 짧게 답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전화 좀 하고 마당으로 나갔다. 목소리는 낮고 가벼웠다. 단어 몇 개가 바람결에 흘렀다. 토요일, 시간, 비면. 그때 그녀는 더 이상 귀를 세우지 않았다. 대신 식탁보에 얼룩을 빨아내듯 조용히 접시를 닦았다. 밤이 되자 우징거리는 매미 소리 사이로 또다시 빗방울이 섞였다. 은수는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작은 상자를 넣어 둘 서랍의 공간을 비웠다. 메모지를 꺼내 할 일을 정리했다. 금요일, 배터리 충전. 토요일 새벽, 가방에 넣기. 일요일, 녹음 파일 확인. 그녀는 목록에 체크박스까지 그려넣고 각 칸을 빈틈없이 그려서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세상 일의 절반은 준비가 한다고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말해왔었다. 이제 그 말을 자기에게 적용할 차례였다. 다음 날 택배가 도착했다. 손바닥만 한 상자는 기대 이상으로 가벼웠다. 은수는 칼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다. 검은색의 작은 기기 하나와 충전 케이블,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었다. 블루라이트가 깜빡이며 켜졌다 꺼졌다. 휴대폰에 전용 앱을 깔고 등록을 마치자 화면에는 연결됨이라는 글자가 떴다. 테스트를 위해 기기를 들고 마당을 한 바퀴 걷자 화면 위점이 부엌에서 마당으로 다시 대문 옆으로 움직였다. 정확했다. 두 번째 상자, 소형 녹음기 역시 충전이 끝나자 물 흐르듯 작동했다.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 옷 속에 넣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것 같았다. 저녁, 지우는 거울 앞에서 수염을 곱게 밀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셔츠의 주름을 살폈다. 민지는 언제 내려온대? 그는 무심하게 물었다. 다음 달에 일정 보자고 했어. 은수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한옥마을이나 산책해야지. 말끝이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은 때로 칼보다 깊게 들어온다. 그녀는 그 말을 받아 흔들리는 것 대신 고요하게 숨을 골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토요일 아침의 순서를 차근차근 그려보았다. 지훈이 욕실에 들어가면 그녀는 등산용 배낭에 옆 포켓을 연다. 구겨진 장갑 밑에 GPS를 넣고 안쪽 작은 지퍼 주머니에 녹음기를 붙인다. 지퍼를 닫았고 가방을 원래 있던 각도로 기대둔다. 그리고 평소처럼 배웅한다. 다녀오세요. 변한 건 장치뿐. 태도는 그대로. 의심은 손에 쥐고 얼굴은 내려놓은 채. 창밖에서 빗소리가 잠시 그쳤다가 어느 순간 다시 살짝 되살아났다. 은수는 등불을 끄기 전에 거울을 보았다. 수척해진 얼굴에 낯설게 빛나는 결심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단 한 줄을 적었다. 흘려보내지 않을 것, 놓치지 않을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판단할 것. 제대로 묻기 위해 먼저 제대로 볼 것이다. 토요일, 비가 오든 막든 그녀는 갈 것이다. 그의 동선이 어디를 가리키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든 그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자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것이다. 그것이 오래 남는 그림의 법칙이듯 오래 남는 삶의 법칙이기도 하니까. 토요일 새벽, 공기는 유리잔을 막 씻어낸 듯 차고 맑았다. 박지훈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자 김은수는 미리 준비해 둔 작은 기기를 꺼냈다. 오늘은 녹음기는 쓰지 않기로 했다. 첫 시험은 위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등산용 배낭의 옆 포켓을 조심스럽게 열고 GPS를 장갑 밑으로 밀어넣었다. 지퍼를 닫고 배낭을 원래 기대놓은 각도에 맞춰 세웠다. 문득 손끝이 떨려 잠시 멈춰섰다. 그러나 곧 호흡을 가다듬었고 잔잔한 물결처럼 마음을 낮췄다. 다녀올게. 지훈이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며 신발을 신었다. 은수는 평소처럼 미소를 얹어 다녀오세요. 길 미끄러우면 무리하지 말고 하고 말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한옥의 낮은 담장을 지나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은수는 곧장 휴대폰을 켰다. 전용 앱을 열자 화면, 이 작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은 전주의 서부시장 근처를 지나 완주 방면으로 나아갔다. 평소 동호회가 모이는 공터와 비슷한 지점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들이킨 뒤 점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다. 첫 1시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로였다. 그런데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갈 즈음 점이 살짝 옆으로 비켜나갔다. 동호회가 자주 오르던 길에서 벗어나 완주 구도심 쪽 낮은 언덕 아래의 카페들이 모인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다. 은수는 재빨리 야른 바람막이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다. 택시를 잡아 기사에게 목적지를 짧게 말했다. 완주, 구도심 카페거리여. 차창에 스치는 여름빛이 도로 위에 묻었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볼륨의 트로트가 흘렀다. 기사도, 그녀도, 누구도 아무 말이 없었다. 목적지 근처에서 은수는 한 블록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멀리서, 천천히, 확실하게. 카페 거리는 전날 비에 젖은 나무 냄새가 감돌았다. 은수는 골목 입구의 벤치에 잠깐 앉아 앱을 확인했다. 점은 바로 근처의 유리벽 카페에서 멈춰 있었다. 그녀는 카페 정면 대신 옆 골목으로 돌아 창가를 비스듬히 볼 수 있는 자리에 섰다. 안쪽에는 아침 햇살이 길게 스며들어 테이블 위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다. 창가 자리, 등산용 재킷을 의자에 걸어둔 남자가 보였다. 박지훈이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밝은색 블라우스에 야른 카디건을 걸쳤고 작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웃고 있었다. 은수는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를 켰다. 초점을 맞추는 찰나 카페 문이 열리며 단체 손님이 우르르 들어왔다. 웨이팅을 안내하는 직원이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시야를 가로막았다.
잠깐의 혼란이 지나가고 은수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을 때 창가 테이블은 비워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창문 반사에 비친 로고와 사람들의 움직임 사이로 지훈과 여자가 카운터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잠깐 보였다. 은수는 골목을 돌아 카페 출입문 쪽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은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빠져나갔다. 카페 뒤편은 좁은 골목이 Y자 형태로 갈라져 있었고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이미 물 빠진 개울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은수는 망설임 끝에 오른쪽 길을 택했다. 골목은 오래된 벽돌담과 작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댄 채 이어졌고 담장 너머로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모서리를 돌 때마다 혹시 마주칠지 몰라 발걸음을 늦췄다. 그러나 몇 분을 걷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놓쳤다. 숨이 고르고 심장 소리가 귀 안쪽에서 다시 잦아들었다. 다시 앱을 켰다. 점은 카페 골목을 벗어나 잠깐 정체한 뒤 느리게 움직였다. 놀랍게도 점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산길 들머리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호회와 다시 합류하려는 경로였다. 은수는 한동안 그 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벤치에 앉아 물병을 열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나? 아침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 무엇을 단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어제 점퍼에서 맡은 향수 냄새와 점퍼 속에서 발견한 짧은 메모, 그리고 오늘 Y자 골목의 서늘한 공기까지 모든 조각들이 어긋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롤을 열었다. 단체 손님이 시야를 가리던 그 몇 초 사이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눌렀던 셔터가 만들어낸 흐릿한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유리창 너머 반사된 하늘과 겹쳐진 두 개의 실루엣.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서로를 향해 기울어진 상체의 각도만은 분명했다. 점은 이제 산길 초입 근처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은수는 더 쫓지 않기로 했다. 오늘의 목적은 시험이었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 확인은 충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골목을 걸어 나왔다. 한낮의 해가 조금 더 올라와 바닥의 물기를 말리고 있었다. 바람이 분다. 젖은 나뭇잎들이 진한 색으로 번들거렸다. 전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은수는 창밖을 오래 보았다. 정지해 있는 듯 보이는 산등성이도 버스의 각도에 따라 뒤로 미끄러졌다. 사물은 때로 그렇게 보였다. 나와 무관한 듯, 그러나 내 움직임에 따라 천천히 변하는 풍경. 휴대폰을 열어 다시 메시지 목록을 넘겼다. 세영이라는 이름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끄며 눈을 감았다. 버스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몸이 작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마치 심장박동처럼 일정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후는 깊어 있었다. 은수는 부엌 싱크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켰다. 손등에 떨어지는 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지를 벗고 손가락 마디를 문질렀다. 피부에 남은 긴장과 바깥 공기를 씻어내는 듯했다. 제각각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산행 전의 카페, 유리창 너머의 실루엣, 후문으로 빠져나간 발걸음, 다시 산으로 향한 점, 하나는 결코 전체가 아니었다. 그러나 전체는 하나하나의 선명한 부분들로만 완성된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다. 오늘은 길이 젖어 있어 일찍 내려왔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배낭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점심은 먹었어요? 간단히 대화는 빈틈없이 매끈했으나 납작하게 눌린 종이처럼 입체감이 없었다. 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달궈진 팬에 달걀을 깨넣고 젓가락으로 노른자를 살짝 터뜨렸다. 노란색이 가장자리로 퍼져나갔다. 확신이 아닌 방향. 오늘 그녀가 얻은 것은 그것이었다.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수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녹음기를 옆에 두고 배터리를 완충해 다시 집어넣었다. 다음번에는 소리까지 필요할 것이다. 눈으로 본 형체에 귀로 들은 말이 더해지면 말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한다. 장마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의 못을 먼저 살피는 일, 그것은 이제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불을 끄고 누웠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다가 잦아들었다. 검은 방 안에서 눈꺼풀 뒤가 천천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오늘의 흔적이 가라앉고 다음 장면이 수면 아래 떠올랐다. 숲길 안쪽,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공터,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빛 거기서 그녀는 다시 볼 것이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것이다. 토요일 새벽, 전주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빛이 막 올라오는 시각, 마당의 흙은 밤새 머금은 물기를 서서히 내보냈고 처마 끝에서 마지막 빗방울이 또르르 굴러떨어졌다. 박지훈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자 김은수는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어젯밤 만충에 둔 배터리 램프가 초록으로 선명했다. 그녀는 등산용 배낭의 옆 포켓을 열어 GPS 위치 추적기를 장갑 밑으로 밀어넣고 안쪽 작은 지퍼 주머니에 안감을 살짝 젖혀 녹음기를 양면 테이프로 고정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가방을 원래 기대놓은 각도로 세웠다.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올라왔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것을 눌렀다. 현관에서 지훈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그는 신발끈을 조이며 다녀올게 하고 말했고 은수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다녀오세요. 길 미끄러우면 돌아오고 라고 답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켰다. 앱의 작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은 동호회가 모이는 공터를 향해 곧장 직진했다. 첫 번째 정차, 잠시 머무른 뒤 다시 이동. 그녀는 바람막이를 걸치고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노선을 골라 탔다. 창밖으로 스치는 골목의 벽돌과 젖은 플라타너스 잎들이 뒤로 흘렀다. 공터에서 점은 산길로 들어섰다. 은수는 한 정거장 먼저 내리고 텅 빈 골목을 가로질러 들머리로 걸어갔다. 산 아래에는 이미 10대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들 사이로 지훈의 회색 재킷이 보였다. 그는 낯익은 몇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스트레칭을 했다. 그룹이 한 줄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은수는 반대쪽 사면의 좁은 길을 택했다. 완만하게 돌아 올라가면 위쪽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소나무 숲의 냄새가 코끝을 메웠다. 젖은 흙과 송진, 이끼의 향이 10개 섞여 있었다. 햇살은 아직 약했고 거미줄에는 작은 물방울이 영롱하게 매달려 있었다. 은수는 발뒤꿈치를 낮추고 발가락으로 땅을 디뎠다. 나뭇가지가 발에 스칠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호흡을 4박자로 나눠 들이쉬고 내쉬며 몸의 움직임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첫 번째 쉼터에 이르렀을 때 그룹은 물을 나눠 마셨다. 웃음소리가 퍼졌다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였다. 지훈이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혼자 길에서 살짝 벗어났다. 오른손이 시계에 한번 스치고 그는 나뭇가지 사이의 좁은 길로 들어섰다. 어느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마치 예정된 동선처럼 자연스러웠다. 은수는 숨을 죽이고 그가 사라진 방향을 따라 걸었다. 길은 금세 사람 발자국이 성기게 찍힌 흙길로 바뀌었고 나무들 사이로 작은 공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공터의 한쪽 끝, 나무 뜬걸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한세영.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 연한 베이지색 트렌치, 등산복이 아닌 보통의 도시복장. 그녀는 가벼운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다. 지훈의 입꼬리가 올랐다. 세영이 먼저 다가와 그를 안았다. 팔이 어깨를 감싸고 턱이 어깨뼈에 살짝 얹혔다. 두 사람은 오래 붙어 있지 않았지만 떨어진 후에도 손끝이 잠시 서로를 놓지 못했다. 은수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푸른 숲과 함께 두 사람의 몸짓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 순간 그녀의 발끝 아래서 마른 가지가 바스러졌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새가 훨훨 날아오르듯 공기의 표면이 흔들렸다. 지훈이 얼굴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나무줄기를 훑어올라 은수가 서 있는 곳에서 멈췄다. 둘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한 박자 반쯤 늘어졌다. 한세영도 고개를 돌려
그 시선을 따라왔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이내 내려앉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소나무 가지들을 스쳤고 잎사귀 끝에서 묻은 물방울이 떨어졌다. 은수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다. 심장이 차분하게 그러나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한 걸음 물러났다. 발 뒤꿈치가 흙을 부드럽게 밟는 감각,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 그녀는 돌아서서 왔던 길을 따라 걸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것은 나뭇잎을 때리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숲을 벗어나자 햇빛이 확 넓어졌다. 은수는 평지를 찾아 벤치에 앉았다. 물병을 열어 목을 축이며 손등으로 땀을 닦았다. 손등의 정맥이 살짝 도드라져 있었다. 휴대폰을 들어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하려다가 멈추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상처를 벌릴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대신 위치 추적 앱을 열었다. 점은 공터에서 움직이지 않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길로 천천히 돌아가 동호회의 경로로 합류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매끄러웠다. 산 아래로 내려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은수는 천천히 호흡을 정리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상상 속의 장면은 늘 더 격하고 더 큰 소리와 더 많은 눈물이 있었다. 방금의 장면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침묵은 오히려 소리보다 명확했다. 부정할 수 없는 실체, 그러나 아직 말로 불러내지 않은 것. 그녀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잠시 문지르다가 화면을 끄고 포켓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의 진동이 허벅지에서 잔잔하게 퍼졌다. 한옥마을의 지붕들이 차창 밖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엌에는 아침에 나갔을 때와 거의 같은 공기가 놓여 있었다. 은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유리컵을 씻었다. 물방울이 컵벽을 타고 흘러내려 하수구로 사라졌다. 그녀는 방금 전 숲에서의 눈빛을 떠올렸다. 두려움도 변명도 아닌 놀람과 인지 사이의 어딘가. 오래 함께 산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읽어낸 느낌이었다. 저녁 무렵 지훈이 돌아왔다.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어. 길이 질척거려서 그는 가볍게 말했고 은수는 그래요 하고 짧게 대답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나누는 동안 은수는 눈을 들지 않았다. 떠낸 국의 표면에 얇은 기름막이 파문을 만들었다 사라졌다. 그 파문은 그녀의 심장박동과 묘하게 박자가 맞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수는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오늘의 소리는 충분히 들었다고 그녀의 몸이 말하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다음 장면을 떠올렸다. 다음에는 그들이 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날 것이다. 눈과 귀를 모두 열어야 할 순간. 개인 온천이 있는 숙소들, 바깥에서 아니 보이지 않는 장소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다. 빠르게 분노하는 대신 오래 지켜보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오늘은 옳았다. 단 한 번의 마주침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말이 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의 증거 앞에서는 말은 결국 스스로의 꼬리를 밟는다. 불을 끄자 방은 금세 어두워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다가 가늘어졌다. 은수는 눈을 감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빛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숲속 공터의 이미지, 부딪힌 눈빛의 온도, 돌아서던 자신의 발끝의 감각.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소리 없이 오래 남을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다음번 그들의 발걸음이 향할 곳이 어딘지, 어떤 종류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그 시간의 문 앞에서 서 있을 것이다. 준비된 사람의 침묵으로. 토요일 저녁, 박지훈은 저녁상을 앞에 두고 무심한 듯 말했다. 다음 주말엔 1박 산행이래. 코스가 좀 길어서 토요일에 올라가서 일요일 아침에 내려오는 걸로. 젓가락 끝이 잠깐 공중에 멈췄다. 김은수는 눈썹도 까딱하지 않고 끓는 찌개를 한 번 더 저었다. 준비 잘해요. 밤엔 냉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평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눈과 귀, 둘 다로 확인할 것이다. 금요일 밤,
그녀는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만충을 확인했다. 마이크 구멍을 작은 테이프로 반쯤 감싸 잡음을 줄이고 스위치를 저감도 모드로 내려두었다. 배터리 잔량을 메모지에 적고 GPS도 다시 한번 앱에서 위치 업데이트가 되는지 체크했다. 토요일 새벽, 지훈이 샤워하러 들어간 순간 은수는 배낭을 끌어당겨 옆 포켓을 열고 GPS를 장갑 밑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안쪽 작은 지퍼의 안감을 살짝 젖혀 녹음기를 부착했다.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눌러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가방을 원래 기대놓은 각도로 돌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와 평온한 얼굴을 만들었다. 다녀올게. 현관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은수는 즉시 앱을 켰다. 점은 전주의 공터를 향해 움직였고 잠시 머문 뒤 남동쪽으로 길을 틀었다. 산길 초입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점은 고속도로 표지판을 따라 길게 뻗어가더니 결국 경주라는 글자 근처에서 속도를 늦췄다. 보문호와 온천지구. 그녀는 역게 숨을 들이켰다. 준비해 둔 작은 가방을 메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경주행 고속버스 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묵직했다. 그녀는 핸드백 속 녹음기를 한 번 더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다.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잡아 앱에 점이 멈춰있는 지점을 기사에게 내보였다. 온천이 딸린 작은 한옥 스테이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녀는 한 블록 앞에서 내렸다. 맞은편 길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를 잡았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한옥 스테이의 대문과 짧은 마당이 정면으로 보였다.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골목 끝에 회색 재킷의 남자가 나타났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대문 앞에 잠시 서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다. 연한 트렌치코트, 작은 가방, 발목까지 오는 슬랙스. 한세영. 두 사람은 말없이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다. 오래 붙어 있지 않았지만 떨어진 뒤 한 박자 동안 시선을 나눴다. 은수는 손을 들어 카메라를 켜고 연속 촬영을 눌렀다. 셔터음은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들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의 대나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대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다. 은수는 의자에 등을 붙였다. 가슴이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바닥이 식어갔다. 그녀는 주문한 커피에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시간대를 메모장에 기록했다. 입실 14시 12분. 그리고 앉아 기다렸다. 어두워질 때까지, 유리 너머의 어둠이 조금씩 진해질 때까지. 해가 지고 골목의 전등이 하나둘 켜졌을 때 스테이의 마당에 노란 조명이 들어왔다. 창호지 너머로 움직임이 가늘게 비쳤다. 은수는 카메라에 ISO를 올려 영상을 짧게 몇 개 더 남겼다. 먼 거리라 얼굴은 분간되지 않았지만 두 개의 그림자가 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리듬은 분명했다. 카페는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조용해졌고 직원이 다가와 정리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길 건너의 작은 편의점 앞벤치로 옮겼다. 밤 공기가 살갗을 얇게 찔렀다. 골목 어귀에서 택시들이 드문드문 지나갔다. 그 밤 그녀는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침대에 누워 앱의 점을 확인했다. 점은 밤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눈을 감자 귀가 민감해졌다. 그녀는 녹음기에 담길 소리를 상상했다. 발걸음, 문 여닫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낮게 오가는 말 상상은 때로 잔인했다. 그녀는 억지로 생각을 끊었다. 필요한 것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다시 카페 앞자리를 잡았다. 안개가 옅게 깔리고 보문호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대문이 열렸다. 박지훈과 한세영이 나란히 나왔다. 손등이 잠깐 스쳤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한두 마디를 나누더니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은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몇 장 더 찍었다. 길 건너에서 지나가던 자전거가 딸깍거리며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녀는 더 따라가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시간 기록, 사진,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녹음. 전주로 돌아온 것은 점심 무렵이었다. 집은 비워져 있었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에 가방을 내려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곧 지훈이 들어왔다.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네. 그는 배낭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곧장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시작되자 은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배낭을 끌어당겼다. 지퍼를 살짝 내려 손가락을 넣어 녹음기를 꺼냈다. 움직임은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장치의 램프는 꺼져 있었다. 녹음은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고 배낭을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도로 세워놓았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했다. 은수는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녹음기에 파일을 복사해 2024 경주 -1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헤드폰을 귀에 씌웠다. 첫 소리는 바닥을 밟는 발자국과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이어서 주전자 물 끓는 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한 박자 있다가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비냄새가 아직 남았네. 세영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전주 장마 냄새, 오랜만이죠. 웃음이 스쳤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더 가까운 거리의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여긴 조용해서 좋다. 둘만 있는 것 같아. 다음 주는 말끝이 잠겼다. 문장들의 사이사이에 앉는 침묵이 친밀했다. 은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단순한 단어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의미들은 너무도 많았다. 오래전 대학 시절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왔다. 그때 너는 늘 미술관 가자고 했지. 당신은 늘 바다 보자고 했고 서로의 기억이 맛을 바꾸듯 오갔다. 중간중간 낮고 빠른 숨,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작은 움직임들이 마이크에 닿았다. 노골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류의 친밀함이었다. 파일이 끝났을 때 방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은수는 헤드폰을 벗어 시선이 닿지 않는 서랍 깊숙이 넣었다. 파일을 2번 백업했다. 외장 하드와 USB. 사진과 영상도 같은 이름 규칙으로 저장했다. 그런 다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현실은 이제 한 덩어리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더 이상 머릿속에서만 떠다니는 그림이 아니었다. 부엌에서 찬물을 한 컵 마셨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이장에서 둔탁하게 멈췄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뉴스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은수는 잠깐 그 옆에 서서 그 옆얼굴을 보았다. 낯익은 섬과 굴곡, 익숙한 주름. 그 주름 사이로 오늘의 목소리들이 스며들었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심장의 박자가 느껴졌다. 일정하고 차분하지만 깊다.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엔 비가 내렸다. 조용히, 끊임없이. 그녀는 이 비를 멈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내일, 아니 모레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곧 그녀는 그를 마주 보게 될 것이다. 증거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말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지점을 택해 묻고 듣고 결정할 것이다. 오래 남는 것은 결국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선택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 저녁 공기가 느리게 가라앉았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한옥 지붕을 얇게 스치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은근히 끓고 있었다. 김은수는 상을 차리다 말고 식탁 중앙을 한 번 더 살폈다.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 USB가 꽂힌 노트북, 인쇄해온 사진 몇 장. 그녀는 사진의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고 USB 폴더에 저장된 파일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2024 경주 -1.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박지훈이 다녀왔어 하고 말하며 신발을 벗었다. 땀이 마른 셔츠에서 밖에 바람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는 식탁 위를 흘깃보고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냄새 좋네. 오늘 무슨 날이야? 은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보았다. 한순간 고요가 길어졌다. 그녀는 노트북의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헤드폰 대신 스피커를 통해 방 안으로 흘러나온 건 문이 닫히는 소리, 보온 주전자의 끓는 소리,
잔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였다. 이어서 지훈의 낮은 목소리. 비냄새가 아직 남았네. 겹치듯 들려온 한세영의 웃음. 전주 장마 냄새. 오랜만이죠. 친밀한 침묵. 여긴 조용해서 좋다. 둘만 있는 것 같아. 다음 문장의 끝은 녹음기 가까이에 머문 숨으로 마무리되었다. 지훈의 등이 굳어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추고 천천히 허리를 펴 앉았다. 얼굴에 올라오는 빛과 그림자가 빠르게 바뀌었다. 이게 뭐야? 그는 낮게 물었다. 은수는 준비해둔 사진들을 한 장씩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대문 앞에서 서로를 껴안는 두 사람,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튿날 나란히 나오는 뒷모습. 종이의 질감이 식탁 표면과 문질러지며 사각거렸다. 보고, 들었어. 은수의 목소리는 낮고 고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분명했다. 이걸로도 모자라면 더 보여줄 수도 있어. USB 안에 폴더가 떠올랐다. 백업 하나, 둘 더는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그녀는 말을 멈췄다. 지훈은 한 손으로 미간을 눌렀다. 눈두덩이 얇게 떨렸다. 은수야, 그건... 내가 이러는 건 그는 말을 찾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사생활이 있잖아. 서로. 그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스스로의 말이 공중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낀 듯 입을 닫았다. 은수는 잠깐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입꼬리가 흔들리는 움직임이었다. 사생활. 그녀는 조용히 되물었다. 부부 사이의 사생활이 뭐지? 같은 집 지붕 아래 살면서 각자 비밀의 방을 잠가두는 거? 그 방에서 누군가와 추억을 꺼내 덧칠하고 다음 주의 시간을 약속하는 거?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우리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 나도 알아. 그런데 그 경계는 이 집을 기반으로 그어진 거야. 이 집을 무너뜨리는 쪽이 경계를 말하면 그건 핑계지. 지훈은 한숨을 뱉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내려앉았다.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붉은 기운이 돌아 있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간단한 두 글자였지만 입에서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 소리였다. 변명하려 하지 않을게. 그냥 미안해. 만나선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때로 잠깐 돌아간 것 같았어. 은수는 그의 얼굴에서 오랜 세월 겹쳐 쌓인 성과 고를 보았다. 낯익은, 그래서 더 멀게 느껴지는 얼굴. 잠깐, 그녀가 물었다. 잠깐이었어?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잠깐이 아니었어. 이어서 짧게 덧붙였다. 끈을게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마른 때로 가벼워서 닿자마자 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천천히 가라앉았다. 어떻게? 은수가 물었다. 어떻게 끊을 건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번호를 지우고 동호회를 그만두고 산에 가지 않겠다고 그녀가 대신 읊었다. 그 정도로 충분할까? 당신 손이 기억하는 경주 골목의 문고리, 당신 발이 기억하는 그 마당의 돌계단, 당신 귀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숨간격. 그 모든 걸 어떻게 지울 건데?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삼키고 컵을 내려놓았다. 유리 밑이 탁자에 닿으며 맑은 소리를 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번호를 바꾸고 동호회도 당분간 쉬고 아니 그만둘게.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더했다. 내가 원하면 어디든 같이 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정해. 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머릿속에서 말과 말이 부딪혀 부서졌다. 다시 뭉쳐졌다. 내가 원하는 건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손으로 당신을 의심하는 도구를 만지지 않는 거. 그게 가능하려면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줘.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말해. 끝났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연락을 나에게도 보여. 은수는 한 박자 두고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한 번 더, 단 한 번이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나도 끝낼 거야. 단정한 어조였다. 약속이라기보다 통보에 가까운.
두 사람 사이에 고요가 길게 이어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 한옥의 종이문을 가볍게 울렸다. 주방에서 약한 불 위에 놓인 찌개가 작게 끓어올랐다 가라앉았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주물렀다. 그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알겠다, 그가 말했다. 지금, 바로 하겠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잠깐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화면 위에 숫자들이 조용히 빛났다. 세영아, 지훈이 먼저 말했다. 음성은 낮고 건조했다. 잠깐의 침묵 뒤 상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는 한번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다. 그만하자. 오늘로. 다시 전화하지 마. 반대편에서 들려온 건 억눌린 숨소리와 고르게 눌린 음절이었다. 알았어. 통화는 길지 않았다. 끊김음이 방 안에 작게 퍼졌다. 은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는 그의 손을 보았다. 표정이 흐려졌다가 다시 굳어졌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이 짧은 통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 장의 장면이 마무리된 것은 사실이었다. 다음 장면은 아직 비어 있었다. 고마워, 은수가 말했다. 수고했다는 뜻도, 미안하다는 뜻도 아니었다. 단지 확인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다시 모아 봉투에 넣었다. USB를 뽑아 작은 금고 모양의 서랍에 넣고 잠갔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가 덧붙였다. 밥 식겠다. 먹자. 식탁 위 국 그릇에서 김이 조용히 올랐다.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의 짠맛과 된장의 구수함이 혀에 퍼졌다.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씹는 소리와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하게 흐르다가 어느 순간 서로를 향한 짧은 눈길로 바뀌었다. 은수는 그 눈길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잠시 알 수 없었다. 후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의 감정인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불을 낮추었을 때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밀도가 변한 듯 같은 공간이지만 스치는 감촉이 달랐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문턱에서 멈춰섰다. 은수야, 부르는 소리에 그녀가 돌아보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들어줘서 고맙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여 방으로 들어갔다. 은수는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다 멎었다. 그녀는 등을 소파에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그녀가 얻은 것은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 경계였다. 금이 간 지점에 선명한 선을 그어놓은 일. 그 선을 넘으면 무엇이 있는지, 선 너머로 떨어지면 무엇이 깨지는지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기 직전 은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의 선이 전보다 또렷해 보였다. 피곤함이 눈가에 앉아 있었지만 눈동자는 고요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그녀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경계의 반대편을 마주 보러 갈 것이다. 한세영. 방 안의 침묵이 한 겹 더 깊어졌다. 문득 오래전 스승의 말이 떠올랐다. 조용히 오래 남는 것 오늘의 밤이 그리고 내일의 선택이 그녀에게 오래 남을 것임을. 그녀는 등을 돌려 불을 껐다. 방 안이 어두워졌고 그 어둠 속에서 경계선은 이상할 만큼 선명했다. 아침 일찍 김은수는 작은 서류 봉투와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봉투 안에는 인쇄한 사진 몇 장과 시간대가 적힌 메모가 함께 들어있었다. 옅은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 카디건, 편한 낮은 굽구두를 신었다. 과하게 무장하지도 지나치게 평상복 같지도 않게.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할 때 창밖의 농가들은 물기를 잔뜩 머금고 지나갔다. 바다 냄새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가방끈을 한 번 더 조정했다. 남포동에서 내려 택시를 잡고 주소를 기사에게 건넸다. 부산 진구 전포동. 갤러리 이름이 세영 스페이스래요. 기사에게서 요즘 카페거리 핫하죠. 라는 말을 들으며 짧은 정적이 흘렀다. 창밖으로 지나는 골목엔 제철 수국이 화분에 앉아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유리 외벽으로 된 작은 2층 갤러리는 흰색 간판 아래 정갈하게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안쪽에는 밝은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도시 풍경과 바다, 비 오는 거리의 시리즈가 걸려 있었다. 한세영은 카운터 옆에서 고객에게 작품 설명을 하고 있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얇은 가디건, 머리는 낮게 묶었다. 그녀의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다. 은수는 입구에서 잠시 멈춘 뒤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발걸음 소리는 바닥에 나무 판자를 가볍게 울렸다. 세영이 고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을 때 은수와 눈이 마주쳤다. 세영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바로 미소가 올라갔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은수는 벽에 걸린 비시리즈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캔버스 속 길 위에 번지는 네온 사인의 반사가 익숙했다. 전주의 여름밤, 얕은 무릉덩이 위로 지나가던 네모난 빛을 그녀는 떠올렸다. 은수는 천천히 말했다. 비 냄새가 참 오래 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품 감상을 말하는 듯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또렷했다. 근처에 있던 두세 명의 손님이 고개를 돌렸다가 곧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다. 세영은 카운터에서 나와 은수에게 다가왔다. 비를 좋아하세요? 은수는 고개를 기울였다. 좋아했다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비를 핑계로 시간을 약속하더군요. 갤러리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세영이 짧게 인사를 건네고 다시 은수 앞에 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공손할 만큼 적당했다. 은수는 작품 하나를 향해 손가락을 들어 조용히 묻듯 말했다. 경주. 보문호 쪽 풍경인가요? 그녀는 그 말에 경주라는 단어만을 조금 더 천천히 발음했다. 세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네, 맞아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갤러리 안이 느슨해진 침묵을 되찾았을 때 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카운터 위에 여백을 만들고 사진을 한 장씩 아주 천천히 펼쳤다. 대문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는 두 사람, 마당을 지나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다음날 아침 나란히 나오는 장면. 사진의 모서리가 나무 위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다. 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섰다. 여기서 이런 걸 꺼내시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은수는 봉투 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보이며 담담히 말했다.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의 모양도 호흡의 간격도 다 남아있어요. 세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입술을 한번 다물고 카운터 안쪽으로 손을 뻗어 물컵을 집었다. 컵이 유리 위에 닿는 소리가 또렷했다. 와서 무엇을 원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끝내주세요. 은수는 짧게 말했다. 여기서 바로 앞으로 그 어떤 연락도 그 어떤 만남도 없게. 그녀는 말끝을 잘랐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신 입으로도. 세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미간 사이에 엷은 주름이 잡혔다. 이내 그녀는 카운터에 손을 올리고 은수를 똑바로 보았다. 저도 오래전에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때 저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비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다시 살아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선택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은수는 세영의 말 사이에 고여있는 공기를 보았다. 정당화가 아니라 선택이죠. 그녀가 천천히 답했다. 사랑은 이유일 수 있지만 선택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의 선택을 묻는 겁니다. 잠시 침묵. 갤러리 문이 열리며 배달원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오프닝 행사 축하드립니다. 라는 카드가 꽂혀 있었다. 세영이 서명하고 꽃을 받아 카운터 옆에 내려놓았다. 꽃의 향이 잔잔히 퍼졌다. 그 향과 사진 속 장면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을 은수는 낯설게 바라보았다. 세영이 조용히 물었다. 박 선생님은 당신과 계속 살기를 원하나요? 은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마무리도 했죠. 그녀가 덧붙였다. 하지만 말은 두 번의 풍경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오늘 부산까지 온 이유는 일이 한 번 더 풍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영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짧게 스쳤다. 지금 제 쪽에서 정리할게요. 번호도 바꾸고 갤러리 SNS도 정리하죠. 전시 준비 때문에 경주 내려갈 일도 있었는데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녀가 순간 눈을 들어 은수를 봤다. 당신이 묻는 이 방식. 잔인할 만큼 정직해요. 잔인함과 정직은 종종 같은 자리에 서 있더군요. 은수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저도 더 잔인해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필요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의 가족, 동료, 컬렉터 명단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한 박자 쉬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죠. 당신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나요? 은수는 봉투를 닫은 손을 멈췄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세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질문은 나에게도 그에게도 아직 답이 없어요. 다만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카운터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밖으로 나오자 전포동 골목에 볕이 빗금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카페문에서 흘러나오는 커피 볶는 냄새와 갤러리에서 묻어난 잉크 냄새가 섞였다. 은수는 골목 모퉁이까지 걸어가 멈췄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모를 남겼다. 부산 완료. 12시 40분 확인. 행동. 관찰 유지.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 오래된 아케이드 지붕 아래로 햇살이 전문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 점들 사이를 걸었다. 무언가가 끝났고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었다. 정오의 빛이 발등을 덮었다. 은수는 발을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배를 서늘하게 적셨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되뇌었다. 경계는 그었다. 이제 지켜볼 차례다. 사진과 파일, 말과 침묵, 약속과 경고. 그녀의 무릎 위 가방이 조용히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전주의 하늘 아래로 돌아가면 그녀는 한숨 돌리고 다음 페이지를 펼칠 것이다. 긴 이야기의 중간에서 지금 이 페이지에 선명한 선을 남겨두었으니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난 뒤에 전주 하늘은 유리처럼 맑았다. 장독대 뚜껑에 눌어붙어 있던 물방울들이 말라가고 마당의 흙도 차츰 고유의 빛을 되찾았다.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박지우는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다. 토요일이 되어도 등산복을 꺼내지 않았고 동호회 단체 카톡방을 조용히 나갔다. 아침마다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저녁이면 설거지를 자처했다. 저녁 산책을 제안하기도 했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너가 좋아하는 미나리라며 일부러 장바구니에 담기도 했다. 김은수는 그 변화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칭찬하거나 고마움을 말하는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한 기퉁이 선명한 선이 아직 젖지 않은 먹물처럼 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는 필요했고 또 고마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만으로는 선을 지울 수 없다. 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흘쯤 지났을까. 오전 11시 우편함에 얇은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 표기가 없었다. 은수는 마당에서 장갑을 벗고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A6 크기의 작은 메모지 한 장. 둥글고 단정한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 아직 연락합니다. 끝에 온점도 이름도 없었다. 메모지의 모서리는 최근에 찢은 듯 매끈했다. 손끝의 온도가 내려갔다.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가며 작은 먼지를 일으켰다. 은수는 메모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수돗물을 틀어 손을 씻었지만 메모의 잉크 냄새인지 마음속 냄새인지 지워지지 않았다. 이건 누구의 글씨일까? 한세영. 혹은 동호회 사람.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장난. 메모 한 장만으로 무엇을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촉감은 현실적이었다. 종이의 섬유가 손끝에서 버석거렸다. 그날 오후 지훈의 휴대폰은 식탁 위에 엎어놓인 채 몇 번 진동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물컵을 닦으며 보험에서 또
하고 중얼거렸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가끔 울렸지만 그는 열지 않았다. 아니, 열지 않는 척했다. 은수는 그런 척을 오래 보아온 사람이었다. 사람은 숨길수록 작은 습관에 흔적을 남긴다. 식탁 위에 엎어놓기,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 통화하기, 서랍 속에 충전 케이블을 따로 넣어두기. 그녀는 그 작은 흔적들을 메모하듯 마음 한편에 포개 두었다. 밤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처럼 얇았다. 12시가 넘어간 시각, 은수는 선잠에서 깼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부엌 쪽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그녀는 방문을 반쯤 열고 복도 끝에 섰다.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과 함께 지훈의 목소리가 뭉개진 채 들려왔다. 네. 그건. 알겠어. 이어서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훈이 덧붙인 한마디는 또렷했다. 아니, 알겠어. 새로 시작한 음절이 스쳐 지나갔다. 세영일 수도, 세탁일 수도, 세계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음절이 짙고 지나간 공기에는 분명 이름의 형태가 있었다. 은수는 발뒤꿈치를 들어 조용히 돌아섰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숨을 골랐다.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불을 켜고 묻고 따지고 소리를 높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른 증거 앞에서만 제대로 모양을 갖춘다. 그리고 그녀의 선은 아직 젖지 않았다. 다음 날 딸 민지가 내려왔다. 민지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한번 훑어보듯 바라봤다. 엄마, 괜찮아 보여. 은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주방에서 민지는 양파를 까며 수다를 떨었다. 아빠는 요즘 집에 잘 계시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있어. 민지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도 엄마건 엄마가 결정해. 나도 있잖아. 은수는 양파 껍질을 한 겹 더 벗겨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알아.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가 유리잔 표면처럼 투명했다. 표면 아래의 온도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은수는 서랍에서 GPS를 꺼냈다. 지난번 경주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장치였다. 앱을 켜 배터리를 확인하고 소형 녹음기에 시간도 맞췄다. 이번엔 바로 넣지 않기로 했다. 의심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신 그녀는 지훈의 동선을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다. 마트, 시장, 산책, 동네 카페. 일정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러나 이틀 뒤, 점심시간 즈음 그의 점이 동네에서 벗어나 예과 카페 단지 쪽으로 움직였다. 평일 낮, 특별한 약속이 없다고 했던 날이었다. 은수는 즉시 택시를 잡지 않았다. 앱을 끄고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주방 창틀에 기대어 바람을 들였다. 오늘은 가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그러나 다음번, 혹은 그 다음번, 선이 흐려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장치를 손에 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번엔 확신이 없으니 멈춘다. 그러나 다음엔 확신을 만든다. 해질 무렵 지훈이 돌아왔다. 동생이 급히 보자고 해서 나갔다 왔어. 그는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은수는 그래요 하고 짧게 대답했다. 물컵에 물을 채우며 베란다 쪽에서 들려왔던 새의 음절이 다시 한번 귓가를 스쳤다. 그 음절 하나로 무엇을 결론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음절 하나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다. 새벽, 은수는 거실 작은 탁자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다. 표처럼 칸을 나눴다. 날짜, 시간, 위치, 행동, 증거. 손으로 쓰는 일은 마음을 정리한다. 지난 며칠간의 작은 징후들을 칸에 넣었다. 우편함의 봉투, 밤의 통화, 외곽 카페. 그리고 빈칸을 남겼다. 확인 예정. 마지막 줄에는 한 줄을 더 썼다. 한 번 더, 그 다음은 없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공원 좀 다녀올게. 그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갔다. 은수는 그가 문을 닫자마자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골목 모퉁이를 확인했다. 회색 모자가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서랍을 여러 장치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 커피의 쓴맛은 진했고 식어가면서 더 선명해졌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미등록 번호에서 사진이 한 장 전송되었다. 전주의 외곽 카페 주차장. 차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옆모습. 모자의 챙과 마스크의 얼굴은 반쯤 가려졌지만 은수는 그 어깨선을 알아보았다. 메시지는 짧았다. 오늘도 발신자는 프로필 사진도 이름도 비공개였다.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저장하고 발신자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은수는 묻지 않았다. 지훈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닿는 자리에 올려두면 쉽게 흘러내릴 것 같은 시간이었다. 씹는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오갔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지훈이 헛기침을 했다. 민지가 다음 주에 내려온대.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말 외에 더 붙일 말이 없었다. 붙이는 순간 붙은 자리에서 떨어질 조각들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밤, 은수는 창문을 반쯤 열었다. 아직 완전히 뜨겁지 않은 바람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등을 벽에 기대며 마음속 선을 다시 그렸다. 외곽 카페의 사진, 익명의 메시지, 베란다의 새 음절, 그리고 부산에서의 단호했던 대화. 한 장면은 닫았고 다른 장면이 열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 선이 있다. 선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러나 선은 지켜보지 않으면 쉽게 닳는다. 발걸음이 계속 같은 자리를 밟으면 선은 흙으로 섞여 사라진다. 그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엔 간다. 장치를 준비하고 시간표를 열고 증거를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없다. 그 단어가 내면 어딘가에서 차갑게 울렸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다른 온도의 단어가 조용히 올라왔다. 나. 경계와 의심의 시간 한가운데서도 자신을 돌보는 일은 멈출 수 없다. 그녀는 다음 장의 절반을 이미 써두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그림, 나를 위한 호흡. 나머지 절반은 확인을 위한 장치들. 창밖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을 뛰어넘는 소리가 났다. 가벼운 몸짓이 어둠을 가르고 사라졌다. 은수는 천천히 등을 떼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종이 위에 그어둔 선이 마음속에 그대로 복사되었다. 선명하고 얇고 길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선을 건너는 발소리를 곧 듣게 될 것이다. 준비된 침묵으로, 준비된 눈과 귀로 그녀는 그 소리를 맞이할 것이다. 초여름의 햇살은 날카롭지 않았다. 전주 덕진공원의 연못에 연잎이 넓게 펼쳐지고 바람이 지나가면 물결이 잠금처럼 퍼졌다. 김은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 굳어있던 물감을 꺼냈다. 파랑은 딱딱했고 노랑은 표면이 거칠었다. 그녀는 장을 본 뒤 미술상에 들러 새로운 물감과 붓, 소형 이젤을 샀다. 집에 돌아와 작은 방의 책상을 창가로 옮기고 벽에 고정된 못에 캔버스를 걸었다. 방 안에 기름 냄새와 흙 냄새가 섞였다. 오래전에 익혀두었던 몸의 기억이 생각보다 쉽게 돌아왔다. 박민지는 주말에 내려왔다. 엄마, 진짜 시작할 거야. 민지는 이젤에 다리를 펴주며 눈을 반짝였다. 동네 애들 몇 명만이라도 주말에 같이 그리면 좋겠다. 은수는 어깨를 한번 굴렸다. 두세 명이면 충분해. 너무 크면 소란스러워. 민지는 웃었다. 엄마 스타일이지. 둘은 방바닥에 비닐을 깔고 물그릇을 놓고 작은 의자들을 빙 둘러 배치했다. 민지는 휴대폰으로 친한 이웃 엄마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주말 오전 간단한 그림 수업 열어요. 첫 수업날 10살 남짓 아이 셋이 들어왔다. 연두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조심스럽게 색을 섞었고 장난기 많은 남자아이는 물을 너무 많이 섞어 종이를 적셨다. 은수는 그 손을 잡아 물의 양을 줄이고 붓끝을 눌러 종이의 결을 살피게 했다. 하얀 부분을 남겨두면 비처럼 보여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걸 보며 그녀의 입꼬리가 따라 올라갔다. 설명은 간단했고 시범은 짧았다.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기다렸다. 기다림은 그녀의 오래된 기술이었다. 점심 이후
은수는 이젤과 스케치북을 들고 덕진공원으로 나갔다. 연못 둘레의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연잎의 톤을 찾기 시작했다. 초록은 단 하나의 이름이 아니었다. 파랑 쪽으로 기우는 초록, 노랑으로 열리는 초록, 빛을 받아 흰색에 가까워지는 초록. 물감이 종이 위에서 번지며 물길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물길을 너무 막지 않으려 했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고 필요한 곳에만 경계를 그었다. 색이 좋네요.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은수가 고개를 돌리자 한세영이 서 있었다. 머리는 더 짧아졌고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이었다. 연한 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고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선이 이전보다 내려앉아 보였다. 은수는 잠깐 붓을 들어 올렸다가 캔버스 옆에 내려놓았다. 여긴 웬일이죠? 세영은 짧게 숨을 고르고 벤치의 끝에 조심스레 앉았다. 전주에 볼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연못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연잎을 한참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그동안 번호를 바꿨고 갤러리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강의만 몇 개 남겨두고요. 눈동자가 바람을 쫓듯 흔들렸다. 그쪽으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은수는 그대로 연못을 보았다. 연꽃 봉오리가 아직 열리지 않은 채 입에 기대 있었다. 저에게 봉투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발신인 없는 메모. 아직 연락합니다. 세영의 눈이 커졌다. 제가 아닙니다. 세영은 고개를 저었다. 한 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은 있었어요. 받지 않았고 바로 지웠습니다. 그 뒤로도 아무것도. 그녀는 손끝으로 스케치북 모서리를 눌렀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조금 더 떨어뜨려 초록을 연하게 만들었다.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일만큼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른 척하는 일도 힘들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연못의 냄새만 흘렀다. 세영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수는 붓끝을 씻으며 말했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 가르치고 나가면 그리죠. 그리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걸 확인할 겁니다. 세영은 아주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잔인할 만큼 정직한 방식.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잘 사시길. 그 말의 끝은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세영이 떠난 뒤 은수는 다시 캔버스를 바라봤다. 연잎의 경계를 살짝 더했고 물속빛의 흔들을 아주 옅은 회색으로 얹었다. 그림의 중심은 연꽃이 아니었다. 빈 자리였다.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들이 만들어내는 여백. 그녀는 그 여백을 남겨두었다. 덮어버리지 않기. 그녀가 오늘 스스로에게 내린 과제였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오자 지훈이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다. 민지가 보내준 비료로 장미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 그는 어색하지 않게 말을 꺼냈다. 휴대폰은 거실 탁자에 화면을 위로 향하게 놓여 있었다. 알림이 오면 내용이 아주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은수는 그 화면을 보지 않았다. 다만 그 자세를 기억해 두었다. 작은 변화가 오래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언젠가 진심이 된다. 혹은 더 자연스러운 연기. 그녀는 평가를 미뤄두었다. 저녁, 아이들이 두고 간 그림을 보관하며 민지가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엔 배경 그리는 법 해보자. 애들이 재밌어 할 거야.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경은 결국 빛을 그리는 일이니까. 아이들이 제일 서툰 부분이지. 그녀는 서랍에서 비어있는 작은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다. 수업 주제, 빛과 여백. 밤늦게 은수는 작업대에 앉아 덕진공원의 스케치를 큰 종이에 옮겼다. 오늘 남겨둔 여백을 조금 더 넓혔다. 물감의 농도는 낮췄고 선은 얇게 뽑았다. 가운데에 가느다란 선을 하나 그었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선. 그녀는 연필로 그림의 뒷면에 조용히 제목을 썼다. 경계.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스쳤다. 담장 너머 어린 고양이가 울었다. 은수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거실로 나가 물 한 컵을 마시는 사이 지훈이 책을 덮었다. 내일 새벽에 시장 같이 갈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수는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죠. 그가 안도의 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잠자리에 들며 은수는 낮의 만남을 떠올렸다. 한세영의 마른 어깨, 스케치북 모서리를 누르던 손가락, 잘 사시길이라는 짧은 인사. 미움은 시간이 지나면 무게를 바꾼다. 증오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연민으로. 연민이 꼭 용서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미움의 에너지를 덜어내고 자신을 바라볼 여백을 만들어줄 뿐. 오늘 그녀가 얻은 것도 그 여백의 한 조각이었다. 눈을 감자 새벽의 바다가 떠올랐다. 캔버스의 수평선을 긋는 느낌. 물과 하늘의 경계가 아주 얇은 선으로 만나는 자리. 그녀는 언젠가 그 선을 그리고 싶었다. 해가 올라오는 시간, 빛이 짧게 흔들리는 순간을 잡아서 마음 한편에서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통영. 오래전 둘이 다녀온 바닷가.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선이 바다를 향해 아주 살짝 기울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다. 한 번 더, 그 다음은 없다. 그 문장은 여전히 유효했다. 동시에 다른 문장이 나란히 놓였다. 내가 나를 잃지 않기. 그녀는 두 문장을 마음속에 나란히 적어두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호흡을 맞췄다. 내일의 시장, 아이들의 수업, 다음 주의 바람, 언젠가의 바다. 긴 이야기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고요한 밤이었다. 통영으로 가자는 말은 뜻밖의 조용하게 나왔다. 덕진시장을 다녀오는 길, 박지훈이 차에서 내려 장바구니를 옮겨놓고 나서였다. 다음 주말, 통영 갈래?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눈을 내렸다. 오래전 우리가 갔던데, 새벽 바다 보고 싶다. 김은수는 즉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베란다로 스며들고 장미 화분에 잎이 작게 흔들렸다. 그녀는 물잔을 씻으며 잠깐 망설였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가죠. 바다는 한 번쯤 다시 봐도 좋겠네요. 버스 창밖 풍경이 남쪽으로 갈수록 푸른 빛을 더했다. 논두렁의 색이 연해졌다가 사라지고 낮은 산 사이로 바다가 부서진 은빛으로 비쳤다. 통영 시외 버스 터미널에 내리자 바람이 짠 냄새를 끌고 골목을 건넜다. 중앙시장 앞에서 멈춘 은수는 한동안 사람들의 손놀림을 보았다. 생선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고 손목의 칼날이 일정한 리듬으로 오갔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걸음을 맞췄다. 둘은 시장 끝 노포에서 멍게 비빔밥을 나눴다. 밥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했다. 오후에는 동피랑 언덕을 올랐다. 벽화의 색이 페인트 냄새와 햇볕에 조금 발해 있었지만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그린 벽 앞에 서자 은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랐다. 성벽 끝에서 바다가 넓게 드러났다. 파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평면이 되는 자리. 저선, 은수가 말했다. 수평선이 있었다. 참 얇죠. 그런데 저선 하나로 물과 하늘이 갈라져요.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선. 요즘 그리고 있는 그 선이야. 은수는 대답하지 않고 바다를 더 오래 보았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도남동 방파제 끝으로 걸었다. 등대 아래 모인 낚시꾼들 사이를 비켜 앉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옆 사람의 체온이 쉽게 식었다. 지훈이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냈다. 은수야, 그는 낮게 불렀다.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말끝이 바람에 부서졌다. 은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고마운 건 나중에 말해요. 지금은 바람 소리라도 들읍시다. 파도가 방파제 돌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다. 숙소는 작은 언덕 아래 게스트하우스였다. 창문으로 바다가 반쯤 보였다. 밤, 은수는 창틀에 팔을 걸고 밖을 오래 내다봤다. 멀리 배 한 척의 불빛이 점처럼 떠 있었고 그 뒤로 더 큰 어둠이 있었다. 뒤에서 지훈의 발자국이 망설임을 밟고 다가왔다. 그는 가까이까지 오지 않고 문턱에 서서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 오늘도 내일도 잠깐의 침묵 후 덧붙였다. 용서를 바라지 않겠다. 다만 내가 마음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은수는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지만 눈꺼풀 뒤가 조금 무거워졌다. 마음은 문이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도 있죠. 내가 어느 문을 여닫을지는 내가 정해요.
새벽 4시 반, 두 사람은 케이블카가 오르기 전 미륵산 자락길을 걸었다. 아직 하늘이 푸르죽죽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솟았다. 전망대에 서자 동쪽이 아주 천천히 밝아졌다. 구름 가장자리에 핏빛이 번지고 그 사이로 빛이 실처럼 흘러나왔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선이 조금씩 두드러졌다. 경계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이 옆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손등을 내밀었다. 은수는 그 손등을 보았다. 흉터와 주름, 살빛과 핏줄, 그리고 그 손등 위에 자신의 시선을 잠깐 올려둔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먼저 말했다.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손을 잠깐 얹었다. 오래 붙잡지 않고 오래 떼지 않으면서 둘 사이의 온기가 스쳤다. 해가 떠오르자 사람들의 감탄사가 작은 파도처럼 번졌다. 은수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연필로 수평선을 그었다. 아주 얇게, 그러나 한 번에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 선, 그 위로 빛나는 칠을 얹을 자리를 비워두었다. 지훈이 옆에서 묻지 않고 보기만 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게 그저 바람의 속도에 맞춰 호흡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 터미널 앞 잡화점에서 은수는 새 캔버스를 2장 샀다.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수첩을 펴고 메모했다. 통영, 수평선, 여백, 새벽, 그리고 작은 사각형 2개를 그려 나란히 놓았다. 짝그림처럼. 한 장에는 바다 쪽의 선을, 다른 한 장에는 하늘 쪽의 선을. 둘은 같은 선이면서 다른 선이었다. 집에 도착하면 그 2장을 한 벽에 나란히 걸어둘 생각이었다. 제목은 경계 아이 2. 전주 집에 들어오자마자 은수는 방의 창문을 열었다. 공기 냄새가 달랐다. 바닷바람이 어제의 방 안까지 스며든 듯 그녀는 이제를 가운데로 옮기고 새 캔버스를 걸었다. 연필로 선을 긋고 테이프로 가장자리를 고정했다. 첫 붓질을 하기 전에 거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 한잔 할래? 그녀는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찻잔 2개가 김을 올리고 있었다. 차의 향이 깊었다. 통영. 고마웠다. 지훈이 말했다. 그래요. 은수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나는 내 일을 할 거예요. 수업, 그림, 준비. 당신도 당신의 일을 하세요. 기록을 지키는 일, 거짓말을 안 하는 일, 약속을 확인하는 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수는 그림을 시작했다. 바다와 하늘의 색을 섞었다. 푸른색의 회색을 아주 조금, 회색의 노란빛을 아주 조금. 경계를 삼켜버릴 만큼 덮지 않고 선이 보일 만큼만 채웠다. 2장은 닮았지만 분명 달랐다. 하나는 고요했고 다른 하나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2 그림을 멀찍이서 봤다. 그 앞에 서자 새벽의 숨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작업을 정리하고 방문을 닫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미등록 번호에서 사진 한 장, 외곽 카페의 주차장. 오늘은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메시지는 단 한 단어였다. 없음. 은수는 사진을 저장하고 폰을 엎어놓았다. 증거가 없어서 안심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서 분노하는 것도 이제는 그녀의 중심을 흔들지 못했다. 중심은 자신이 그은 선과 자신이 정한 문과 자신이 선택한 세계에 있었다. 잠을 청하기 전 그녀는 스케치북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2 줄을 나란히 적었다. 한 번 더, 그 다음은 없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펜끝이 종이에 남긴 잉크가 마르는 동안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보았다. 통영의 수평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얇고 선명하고 오래 남을 선, 언젠가 이 선 위로 또 다른 빛이 올라올 것이다. 그때도 그녀는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바다를 보는 눈이 달랐다. 두려움 대신 여백으로, 의심 대신 준비로. 새벽이 오기 전 바람이 한 번 창틀을 두드렸다. 은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의 아이들 수업이 떠올랐다. 빛과 여백. 그 말을 가르치기 전에 그녀는 이미 자기에게 가르쳤다. 오래 남는 것은 요란한 고백이 아니라 지켜낸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다른 얼굴로 시작한다는 것을. 그녀의 밤이 조용히 깊어졌다. 그 조용함이 오래 남을 것처럼.